중앙법원장님, 네, 저는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규정을 한번 봐주십시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이 혹시 언제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아마 규정이 많아서 세세하게 챙기기는 어려우실 텐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앞두고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여야 균형 맞춘 어떤 처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중계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관련 규정이 있고 사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1심 그 선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1심에서 재판 공개를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이거는 바람직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시청률 4%,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청률 한 8, 9%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당선 무효형이라든지 434억 원이라는 대선 비용을 국가가 도로 보전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시청률이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올 것이고 그만큼 국민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조작됐다. 특히 녹취록이 짜집기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동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이 국정농단 사건과 같으냐 이런 반론을 또 제기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증교사 사건도 사법방해 사건으로서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선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향후 선거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음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그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800만 불이라는 돈이 북한으로 건너갔고 또 그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대납하면서 제3자 뇌물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비해서 사건이 결코 작은 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당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죽어있는 권력이었고 이명박 현재 대표는 거대 야당의 총수로서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법원에서 균형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 조직법이나 관련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의 허가에 의해서 판결 선고 시에 중계 방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판단 같은 실체적 판단뿐만 아니라 절차 진행에 관련돼서도 모두 재판의 핵심 영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기준을 저는 뭐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 기준을 조금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들쭉날쭉하게 되면 재판부 재량에 놔두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각각의 재판부에서 다르게 판단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재판 지연 문제 관련해서 간첩단 사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창원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정도 재판에서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다가 지금 창원에 가서 6개월짜리 지금 재판을 안 하고 있고요. 또 청주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883일 만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이게 간첩 활동 같은 경우에는 증거 수집에만 몇 년이 걸리고 또 재판에도 이 변호인들이 간첩단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사실상 같은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청주 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 변호인 몇 번 냈는지 혹시 아십니까? 5차례 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만 5차례에 걸쳐서 한 거예요. 그 기피 신청을 할 때마다 대법원까지 항고 재항고를 해가면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해 왔고 필요하면 변호인을 교체해서 변론을 갱신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끌어왔습니다. 이게 재판이 끌리게 되면 당시에 청주 간첩단 사건 관심이 국민들이 쏠렸지만 이미 지금 청주 간첩단 사건 하면 사건 내용을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사건을 지연하려고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최소한 소송지휘권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재판을 끌려는 동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한 사건처럼 먼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물론 빨리 결정을 하겠죠. 일주일, 열흘 뒤에 결정하면 대법원까지 갔다 오는데 이미 3, 4개월이 걸려버립니다. 이게 효능이 없다면 어떻게 변호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5차례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의적인 재판 지연으로 판단되실 때는 소송 지휘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예규나 규칙을 만들어서 패스트 트랙처럼 빨리 판단한다든지 해서 이 재판 지연에 대해서 엄두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제 이 2심 선고가 났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이게 무려 청주 간첩단 사건의 내용이 간략합니다. 북한에서 2만 불의 공작금을 받았고요. 그걸 가지고 4명의 이제 간첩단이 결성돼서 60여 명을 접촉해서 포섭을 하려고 하다가 포섭에는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 신형 전투기 같은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반대하는 집회 활동 같은 거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면 간첩 활동으로 20년, 30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1심에서 12년 선고됐던 사람이 범죄 조직이 구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간첩은 가뜩이나 적발률도 낮고 암수 번제도 높고 지금 북한이 러시아 통해 가지고 러시아까지 파병한다고 하는 이 판국에 안보 문제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형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 재판부의 개별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기준에